봐도 될까요? 일단은 오른쪽에 쌤이 이제 써놨지만 요 문제가 우리 선택한 문제는 2017학년도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 고3한테는 그쵸?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이제 기관에서 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월, 9월 모의고사는 이제 그 해 수능의 뭐 바로미터라고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 오답률이 높거나 뭐 낮거나 하는 문제는 재수생, 반수생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나랑 경쟁하는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시험을 치러서 나온 오답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오답률 1위가 뭐 아주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100명 중에 63명이 틀린 요 문제가 요 4번 문제다. 일단 요거 좀 이따가 이렇게 한번 앞에서 다시 보고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단락을 끊어봤어요. 가단락을 봤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쵸? 가나다라가 안 써 있었는데 첫 번째 유비논증이 뭐냐? 유비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그럼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 자, 이제 여기까지가 유비논증의 개념이나 정의가 됐어요. 요 세 줄이요. 그쵸? 유비논증이 뭔데 대체? 자, 이제 논증이 뭐였냐면 우리가 논증을 언제 했냐면 내가 주장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낼 때 우리가 논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치? 우리가 논증이라는 말을 그때 쓰죠. 근데 이 논증을 또 언제 배웠냐면 그 논증 중에는 이렇게 연역논증, 귀납논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비논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귀납논증이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옆에다 쌤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좀 더 플러스 알파 하려고요. 아주 작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주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 좀 더 큰 것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서 추론하는 게 귀납논증이었어요. 귀하니까 기억이니까 작고 기억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아주 작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마지막에 큰 일반적인 원리로 추론해내는 과정.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추론을 하고 뭔가를 밝혀내고 뭔가를 연구해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누구는 어디 학교 어디 학원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어디 학교 어디 학원 학생들은 모두 공부를 잘한다. 이게 귀납논증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죠. 수많은 개별의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연역논증은 반대죠. 그쵸? 연역논증은 전제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정해놓고 그것을 다시 작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내려가는 걸 연역논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쵸? 얘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냈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누구누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구누구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게 연역논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논증, 여기 이제 유비논증까지 합치면 유비논증은 좀 비슷하겠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쵸? 비슷한 사물을 두고 얘도 이랬으니까 쟤도 이럴 거다라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논증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을 논증으로 혹은 논박을 못하게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똑같은 정보이기도 한데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히 쓰이는 논증 방법이래요. 그래서 언제 쌤이 코멘트 남긴 건 뭐냐면 이 논증은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라는 건 접근이 쉽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과학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이 유비논증의 이로운 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면 자, 특히 했으니까 강조했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쓴 거죠.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의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의견이겠죠. 포유류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동물들이 다 포유류예요. 그렇죠? 그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있는데 그 동물 실험이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주장하고 효과 없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는 입장에 이 두 가지 입장이 유비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겠지만 이것도 약간의 표지겠죠. 그쵸? 뒤에 이어질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한 요 두 개 정도의 단락이
바로 동물의 실험이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요 두 개 요 단락이 동물의 실험은 안 된다,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되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두 개의 대립되는 의견을 여기다 이제 나열을 했더라고요. 자, 유비논증을 활용해서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의 효능을 검증할 때, 그치, 신약, 오른쪽에 혹시라도 독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인간에게 투여하거나 인간에게 복용하게 하기 전에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보고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을 한대요. 그러니까 유비논증을 이용하긴 했어요. 포유류와 인간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비논증을 통해서 이게 동물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인간에게도 이런 반응을 일으킬 거야 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여기 이제 결론이라고 이제 쌤이 써놨는데,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유비논증을 이용하긴 했어요.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좀 더 정보를 추가합니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이라 부르고,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한마디로 그 주장이, 그 논증이, 그 새로운 정보가, 추론의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 높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참일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 한마디로 아까 위에서 비슷한 거지만 이 개연성을 또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라는 점에서의 유사성은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세모를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에 가령이라는 부사가 나왔어요. 요 부사 가령도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령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자. 가령 이제 가정에서 말하자면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비슷하게 사용되죠, 그렇죠? 가령 로또에 당첨됐다고 쳐볼게. 가령 뭐 가정에서 말하면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 첫 번째 해석을 보면 사전에서 똑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옳다라는 거를 증명해내고 있으니까 예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설명이 옳다라고, 혹은 나의 설명에 뭐 설득력 말고 이해와 더 잘 이해와 정보의 어떤 전달을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주면 이해가 편리하니까, 그치? 그래서 예시, 예증을 써서 동물의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고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이 유사성이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야, 포유류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피가 온몸으로 순환을 하고 폐나 허파로 호흡을 한다라는 점은 크게 비슷한 점이니까 아마 큰 개연성이 높다, 큰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그 실험이 인간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동일할 것으로 추론을 한대요. 자, 그런데 반면에 나왔고 정반대 상황,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진 않지만 포유류 중에서 강아지도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호랑이, 사자 맞지, 꼬리를 가진 동물도 있잖아, 포유류도 있잖아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지만 꼬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과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잣대를 여기서는 또 이제 뭔가 유사성을 크게 따지지는 않은 거지, 그치? 이건 실험과 관련 없으니까 괜찮아,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역접의 그러나가 나오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쪽이 두 가지 이렇게 유비논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다. 뭔가 한계가 있는 유사성, 완전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한계의 그런 유사성이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 기능이 유사하지만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건 말하지 않고 그냥 기능적 유사성만 강조한대요. 자, 여기에 이제 밑줄을 그었어요. 인과적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작동하는 구조나 원리, 작동 구조, 뭐 구조적인 원리, 스트럭처라고 하지, 그치? 그런 걸 메커니즘이라 해요. 얘가 동물인데 이것을 먹으면 막 몸이 나빠지고 급격히 나빠지고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기고 뭐가 생길 거야.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이런 원리는 뭘 줬을 때 어떤 동물은 뭐가 생기고 뭘 줬을 때 어떤 동물은 어떤 결과가 생기고 이런 원인과 결과적인 원리들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건 이미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인데 이것을 배제했대요. 그러니까 유사성은 강조하는 했지만 그 유사성은 아주 한정적인 유사성인 거예요. 기능적인 차원에서 새끼를 낳네,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네, 이 정도만 비슷할 뿐 그 외적인 것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거지. 마지막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서만 주목하면서도 인간도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적 유사성을 주목한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고통도 비슷할 거 아니야. 인간이 이거 먹고 배 아프고 이제 뭔가 좀 반응이 좀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그 동물도 그러할 거 맞잖아요. 그렇죠? 비슷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생각하지 않았더래요.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밑에 인간과 동물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통을 느낀다라는 유비논증의 그 기능적 유사성은 외면하더래요. 언급을 안 하더래요. 그렇죠? 동물도 아플 거 아니에요? 동물도 아플 텐데 힘들 텐데 그런 얘기는 안 꺼낸대요. 그래서 자 여기 쌤이 써놓은 건 마지막이에요. 요컨대는 부사거든요. 이 요컨대를 이 부사를 해석하면 사전적인 정의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중요한 점을 내가 이제 말해보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점을 이 이유로는 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비문학에 부사 3인방이 있는데 요컨대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에 항상 결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그러므로 따라서 요컨대 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요하고 뒤에 주로 100%는 아니겠지만 요 부사어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진술이 중심 문장일 확률이 높다. 자, 요컨대 이퀄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첫째 비판은 동물의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거고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이 이렇게 동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밑에 인간과 동물이 모두 고통을 느낀다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고통을 동물에게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누가? 동물의 실험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비논증은 잘못됐다. 그치?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이제 가보셔서 자 1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였는데 마지막 5번에 마지막 단락 방금 전에 한 거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이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적 논증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치? 유비적 논증이 어떤 때는 적용이 됐고 어떤 때는 적용 안 됐잖아. 이것을 넘어서 살펴본 건 아니에요. 오바예요. 그쵸? 유비논증을 해대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또 다른 기능적 유사성도 외면했어.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요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유비적 논증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보시면 추론한 내용이에요. 동물 실험의 윤리적 좀 쉬웠죠? 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치? 똑같이 고통은 비슷할 거니까 그래 뭐 해야 돼? 문제가 있어요. 동물 실험 저 동물들도 아플 텐데. 그치? 자, 이거는 좀 쉬웠고요. 3번의 기억은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라는 주장이고 니은은 그것에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네요. 비판하는 입장은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에서 어디만 주목하고 있지? 인과적 메커니즘은 외면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꽂았어요? 네, 방금 네.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여기 메커니즘의 차이점은 인과적 메커니즘을 차이가 있다라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외면했지, 그치? 그래서 맞는 거 찾는 건 또 3번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4번이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2번을 체크한 답이 2번인데 38%. 오답 5번을 체크한 사람들 44.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선배들이 다 5번을 체크한 거죠. 잘 보시면 마지막이니까 어떤 개가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는데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른 개도 야 쟤도 사나울 것 같아 라고 추론을 했어. 자, A가 뭐였냐면 실험동물이에요. 인간에게 비슷한 요건을 갖춘 유사성을 갖춘 그러한 유비 논증을 하기 위한 대상이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유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C는 반응 결과예요. 자, 보니까 이 다른 개가 궁금한 건 이 어떤 개예요? 다른 개예요? 다른 개가 궁금하죠. 그러면 라는 누구에 해당돼? 동물 실험 중에서 인간이야? 실험동물이야? 누구야? 인간이겠지. 그치? 궁금한 대상이잖아.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여기 갈 데가 없어요. 인간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누구에다가 유사성을 찾았어요? 어떤 개가 있었어요. 얘랑 생김새가 닮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개가 실험동물이겠지? 그치? 근데 이런 어떤 개는 어떤 유사성이 있죠? 인간하고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반응 결과지. 반응 결과. 왜 그러면? 어떤 개는 인간하고 비슷하니까 얘를 보고 얘를 판단하면 돼요. 인간은. 그치? 근데 이 어떤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게 유사성이죠. 그쵸? 생김새가 비슷해요. 근데 어떤 반응 결과,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 가 대신에 라를 쓴 거예요. 어떤 개 궁금하게 빨리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2번이고요. 마지막에 끼치는 애 안 해도 되는 녀석은 1번밖에 없겠죠. 그치?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좀 고생했습니다. 좀 시간 초과됐지만